연금도 매달 85만 원 나오고 퇴직금도 3억 8천만 원이나 받았습니다. 집은 내 명의였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제가 점점 가난해지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노후를 나름 잘 준비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준비가 안 되었더라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매달 100만 원씩은 저축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세요. 오늘 귀인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옥입니다. 올해 64세고요. 경기도 안산시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3년 전에 먼저 떠났고 아들 둘이 각각 가정을 꾸려서 살고 있습니다. 손주들이 넷이나 되는데 정말 사랑스럽거든요. 사실 제가 이런 영상을 찍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겪었던 일들이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희망이라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용기를 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마음입니다. 제가 29년간 다닌 은행에서 정년퇴직을 했을 때만 해도 정말 안심이었습니다. 퇴직금이 3억 8천만 원이나 나왔거든요. 그리고 국민연금도 매달 85만 원씩 나오고요. 무엇보다 아파트가 제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걱정 없겠구나. 여유롭게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순옥 씨는 정말 복 받았네. 집도 있고 퇴직금도 많이 받고 연금도 잘 나오고 하면서 부러워했거든요. 그런데 퇴직하고 1년 반 정도 지나니까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특별히 큰돈 쓴 것도 없는데 통장 잔고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퇴직 초기라 그런가 보다. 생활이 바뀌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특히 카드 결제일만 되면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이번 달엔 얼마나 나올까? 하면서 불안해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젊을 때는 월급이 들어와도 빠듯했지만 지금은 퇴직금도 있고 연금도 나오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하면서 말입니다.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자꾸 돈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 이러다가 정말 돈 떨어지는 건 아닌지, 나중에 자식들한테 손 벌리게 되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친구들한테는 차마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퇴직금 많이 받았다고 하더니 벌써 돈 걱정이야? 이런 소리 들을까 봐서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용기를 내서 제 지출 내역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가계부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카드 사용 내역하고 통장 입출금 내역을 쭉 뽑아서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있었더라고요. 제일 충격적인 건 홈쇼핑이었습니다. 혼자 있다 보니까 심심해서 TV를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홈쇼핑 프로그램을 보면 이거 좋겠다. 이거 우리 집에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꾸 전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한 번에 15만 원, 25만 원씩은 별로 큰 돈 같지 않잖습니까? 그런데 한 달 동안 쌓이고 보니까 정말 많은 돈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이 문제였습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아지더라고요. 이거 먹으면 관절이 좋아진다. 이거 먹으면 혈압이 내려간다. 이런 광고를 보면 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주문해서 집에 쌓아두기만 하고 제대로 먹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유통기한 지난 건강기능식품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손주들한테 용돈 주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손주들이 놀러 오면 할머니, 이거 사주세요. 할머니, 용돈 주세요 하면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쁜 얼굴로 애교 부리면서 조르는데 어떻게 안 줄 수 있겠습니까?
한 번에 10만 원, 15만 원씩 주다 보니까 한 달에 손주들한테만 40만 원씩은 나가더라고요. 또 친구들하고 만나는 것도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못 만났는데 퇴직하고 나니까 시간이 많아져서 친구들하고 자주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식사비, 카페비, 때로는 찜질방비까지 한 번 만날 때마다 7만 원, 12만 원씩 나가니까 이것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집에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자꾸 밖으로 나가고 싶어지고 나가면 또 돈이 나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아직 퇴직금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괜찮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날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니까 퇴직금이 벌써 8천만 원이나 줄어 있더라고요. 퇴직한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말입니다. 이런 속도로 나가면 몇 년 후에는 정말 바닥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정말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진짜 진지하게 제 가계부를 정리해 봤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은 연금 85만 원 뿐인데 나가는 돈은 평균 125만 원이더라고요. 매달 40만 원씩 적자가 나고 있었던 겁니다. 1년이면 48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정말 얼마 못 가서 퇴직금이 바닥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밤새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출을 좀 줄이면 되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줄여보려고 하니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쓰는 돈들이 다 이유가 있었거든요. 홈쇼핑으로 사는 건강기능식품도 건강을 위해서, 손주들한테 주는 용돈도 사랑하는 손주들을 위해서, 친구들과의 만남도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다 나름의 이유가 있으니까 뭘 포기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가계 관리에 관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감정적 소비라는 말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딱 제 상황이더라고요. 외로움, 심심함, 불안함 이런 감정들을 돈을 써서 달래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부터 제 소비 패턴을 정말 자세히 분석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돈을 많이 쓰는지, 어떤 기분일 때 충동 구매를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날씨가 흐리거나 비 오는 날에 홈쇼핑을 많이 보게 되고 혼자 점심 먹고 나서 심심할 때 인터넷 쇼핑을 하게 되고 손주들 소식을 듣고 나면 뭔가 사주고 싶어지고 이런 패턴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운 원칙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을 할 때 바로 결제하지 말고 이틀 정도 생각해 보기. 두 번째는 손주들한테 용돈 줄 때 미리 정해둔 한도 내에서만 주기. 세 번째는 친구들과의 만남도 한 달에 2번 정도로 적정선 정하기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홈쇼핑 보다가 이거 정말 좋겠다 싶어서 전화기 들었다가도 아니야. 이틀만 생각해보자 하면서 참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손주들이 할머니 이거 사주세요 할 때 할머니가 미리 정해둔 용돈이 있으니까 다음에 사줄게 하고 말하는 것도 처음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해보니까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홈쇼핑 물건을 살지 이틀 정도 생각해보고 나면 굳이 필요 없겠다 싶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횟수는 줄었지만 더 계획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오히려 더 즐겁더라고요.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전에는 카드 결제일만 되면 두근두근했는데 이제는 이번 달엔 얼마 정도 나올 것 같다는 예상이 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도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3개월 정도 이런 식으로 생활해 보니까 매달 지출이 125만 원에서 85만 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40만 원씩 줄인 건데
1년이면 480만 원입니다. 정말 큰 차이죠. 그리고 연금이 85만 원 들어오니까 이제는 퇴직금을 전혀 안 건드려도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매달 조금씩이라도 저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저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요? 제가 불필요한 지출을 40만 원 줄이고 여기에 더해서 작은 부업도 시작했거든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밑반찬 만들기 일을 주 2회 정도 하는데 한 달에 6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금 85만 원에 부업 소득 60만 원까지 합쳐서 145만 원이 들어오고 지출은 85만 원 정도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매달 60만 원씩은 저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끔 용돈이나 특별한 지출이 있어도 매달 평균 70만 원 정도는 저축하고 있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까 제가 가장 잘한 일은 제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돈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변화를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부끄럽고 창피했지만 지금은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나이에 이런 고민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고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돈 쓰는 패턴도 바뀌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문제를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의지입니다. 저도 64세에 시작했는데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실천한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가계부 쓰기입니다. 거창한 거 아닙니다. 그냥 수첩 하나 사서 매일매일 얼마 썼는지 적어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번거롭다 생각할 수 있는데 한 달만 해보세요. 정말 놀라실 겁니다. 두 번째, 충동 구매 방지하기입니다. 뭔가 사고 싶은 게 생겼을 때 바로 사지 말고 이틀 정도 기다려보세요. 정말 필요한 건가? 집에 비슷한 게 있지 않나? 나중에 사도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세 번째, 용돈이나 선물 한도 정하기입니다. 가족들한테 주는 용돈이나 선물비도 미리 정해두세요. 무제한으로 주다 보면 본인 노후 준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적정선은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건강한 취미 활동 찾기입니다. 외로움이나 심심함을 돈으로 달래려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도서관 가기, 산책하기, 운동하기, 봉사활동 참여하기 돈 안 드는 활동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다섯 번째, 정기적으로 가계 점검하기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통장 잔고하고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작은 부업 찾아보기입니다. 저처럼 건강하시다면 동네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하는 일들을 알아보세요. 큰 돈은 아니어도 매달 조금씩 수입이 생기면 정말 든든합니다. 저는 지금 이런 원칙들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데 정말 마음이 편합니다. 돈 걱정도 완전히 사라졌고 무엇보다 제가 제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전에는 감정에 휘둘려서 돈을 썼다면 이제는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가지고 돈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충동적으로 뭔가 사고 싶을 때도 있고 손주들한테 더 많이 해주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계획적으로 돈을 쓰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나이가 들어도 변화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 말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이 들면서 이제 늦었다, 바뀔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몸소 경험했거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부업까지 시작했지 않습니까? 64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나이도 이만큼인데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고요. 하지만 막상 해보니까 정말 재미있고 보람도 있더라고요.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건강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매달 용돈을 벌 수 있으니까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여러분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루에 커피 한 잔 덜 마시기, 홈쇼핑 채널 안 보기, 가계부 한 줄 쓰기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세요. 그리고 혼자 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해보세요. 저도 아들들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했더니 정말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엄마, 우리도 도와줄게. 걱정 마 하면서 격려도 해주고 가끔 함께 가계부도 점검해주고요. 특히 이런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거잖습니까? 그 마음이 정말 소중합니다. 그 마음을 잃지 마시고 실천으로 옮겨보세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친구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보고 서로 격려하면서 도전해보면 훨씬 쉬울 겁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더 재미있고 오래 갈 수 있거든요. 정말로 친구들에게 의미 있는 선물이 될 겁니다. 꼭 지금 바로 공유해 주세요. 저는 이제 앞으로의 노후가 정말 기대됩니다. 경제적인 걱정 없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노후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저처럼 행복한 황금 노후를 즐기며 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이야기였지만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제 경험담이나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년 만에 5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말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지 남겨주세요. 자, 그럼 제가 어떻게 조용한 파산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지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순자입니다. 64세이고 지역 신협에서 30년간 창구 업무를 하다가 정년 퇴직했어요. 퇴직할 때만 해도 제 노후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직금 9,800만 원에 국민연금 월 118만 원, 빚 없는 작은 아파트까지. 친구들 사이에서도 부러움을 샀죠. 순자야, 너는 참 복이 많다, 이렇게들 말하더라고요. 저 역시 그렇게 믿었어요. 30년간 성실하게 일한 대가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직 후 첫 6개월은 꿈만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시계를 보지 않아도 되고 좋아하는 드라마도 실컷 볼 수 있고 친구들과 수다 떨며 차 마시는 시간도 넉넉했죠. 손주들 만나러 갈 때 빈손으로 가는 법이 없었어요. 학용품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용돈도 줬습니다. 아들이 전셋집 구한다고 하면 보증금 걱정 말라고 했고 딸이 아이 학원비가 부담스럽다고 하면 엄마가 해결해 줄게라고 말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행복한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퇴직 1년이 지나면서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카드 결제일이 다가오면 왠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도 계산대 앞에서 물건을 빼는 일이 생겼어요. 친구들과의 약속도 자꾸만 미루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서 다음에 만나자 이런 핑계를 대면서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돈이 아까웠거든요. 분명히 연금도 들어오고 있는데 통장 잔고는 자꾸만 줄어들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앉은 자리에서 계산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퇴직금 9,800만 원이 얼마나 남아있나 확인해 보려고요.
계산기를 두드리고 또 두드리면서 확인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4,900만 원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24개월 만에 정확히 절반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한 달 평균 204만 원씩 써버린 거예요. 연금 118만 원을 받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런 속도라면 5년 안에 완전히 바닥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어디서 그 돈을 썼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큰 돈을 투자해서 잃은 것도 아니고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니고 큰 병원비를 쓴 것도 아닌데 그냥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날 밤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나중에 자식들 집만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칠 뒤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운동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게시판에 붙어 있는 포스터를 발견했습니다. 은퇴 후 조용히 가난해지는 시니어를 위한 특강이라는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마치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강사는 재정 설계 전문가라고 되어 있었고 참가비는 무료였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가봤자 뻔한 얘기만 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 상황이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신청했습니다. 강의 당일 강의실에 들어서니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이 20명 정도 앉아 계시더라고요. 모두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저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강사는 40대 후반의 남성이었는데 차분하면서도 전문적인 느낌이었어요. 첫 마디가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문제의 절반은 해결하신 겁니다.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는 게 가장 어렵거든요. 그러더니 칠판에 숫자 하나를 적었어요. 65%. 은퇴 후 5년 안에 자산이 줄었다고 답한 60대의 비율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옆에 앉아 계신 할머니께서 작은 목소리로 그러게 나만 그런 게 아니었네 하고 중얼거리시더라고요. 저도 마음속으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강사는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노후를 무너뜨리는 3가지 주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에 대한 무분별한 경제 지원, 두 번째는 체면을 위한 소비, 세 번째는 건강 불안을 이용한 마케팅의 희생이라고 했어요. 저는 메모장을 꺼내서 열심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시작됐을 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은퇴 세대 부모의 68%가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평균 지원 금액이 연간 520만 원, 지원 기간이 평균 13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계산해 보니 총 6,760만 원입니다. 퇴직금이 통째로 날아가는 규모죠. 저는 제가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쓴 돈을 계산해 봤어요. 아들 전세 보증금 3,500만 원, 딸아이 학원비 월 20만 원씩 18개월이니까 360만 원, 손주들 용돈과 선물비 월 15만 원씩 24개월이면 360만 원, 명절과 생일 때마다 주는 돈까지 합치면 총 4,8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잃어버린 돈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강사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려줬어요. 자녀 지원의 문제는 끝이 없다는 거라고 했습니다. 한번 지원을 시작하면 계속해서 요청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전세 자금을 도와주면 다음에는 아이 교육비, 그 다음에는 차 구입비,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부모들이 이걸 당연한 일로 여긴다는 거라고 했어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바로 제 모습이었어요. 저는 아이들을 돕는 걸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강사가 실제 사례를 들어줬는데 정말 소름 끼쳤어요. 67세 김 씨는 두 아들에게 총 8천만 원을 지원해줬다고 해요. 큰아들은 사업자금, 작은아들은 전세자금이라고 했는데 결국 둘 다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그분은 결국 70세가 넘어서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셨다고 해요. 자식들은 각자 생활하느라 바쁘고 부모님이 고생하는 줄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두 번째 주제는 체면 소비였습니다. 강사가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모임에 나가면 왜 지갑부터 열게 될까요? 모든 사람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구나 경험이 있으니까요. 저 역시 그랬거든요. 동창회에 가면 꼭 제가 계산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계산하려고 하면 아니다. 내가 할게 하면서 나서게 되고요. 강사는 통계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50대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사교비가 생활비의 14%를 차지한다고 했어요. 이건 식비 13%보다도 높은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 달에 모임비로 쓰는 돈을 계산해 봤어요. 신협 동기 모임 월 3만 원, 아파트 부녀회 월 2만 원, 교회 성가대 월 2만 원, 탁구 동호회 월 3만 원, 거기에 경조사비까지 합하면 월 12만 원 정도였어요. 1년이면 144만 원이고요. 여기에 모임에 입고 갈 옷을 사는 비용, 선물비, 외식비까지 더하면 연간 250만 원은 넘을 것 같았어요. 강사는 체면 소비의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한번 그 수준을 맞추기 시작하면 계속 그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린다고 했어요.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한번 비싼 선물을 주고 나니까 다음에도 그 정도는 줘야 할 것 같았거든요. 강사가 말한 사례 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한 할머니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뒤처져 보이기 싫어서 1년에 핸드백을 6개나 샀다는 이야기였어요. 같은 가방을 2번 들고 나가기가 부끄러웠다는 거죠. 저도 비슷했어요. 같은 옷을 자주 입고 나가면 뭔가 형편없어 보일 것 같아서 모임 때마다 다른 옷을 입으려고 노력했거든요. 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남들은 여러분이 뭘 입고 나왔는지 하루만 지나면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통장은 그 지출을 몇 년 동안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주제인 건강 불안 마케팅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정말 뜨끔했어요. 집 안 곳곳에 쌓여있는 건강식품들이 떠올랐거든요. 강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인용해서 노년층 건강 관련 지출의 48%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제품에 쓰인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여러분, 건강식품을 먹기 시작한 후에 정말 건강해지셨나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다들 생각해보니 별로 달라진 게 없었던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한 달에 건강식품에 쓰는 돈을 계산해 봤어요. 글루코사민 5만 원, 오메가3 4만 원, 홍삼 7만 원, 비타민 D 3만 원, 프로바이오틱스 4만 원. 총 23만 원이었어요. 연간 276만 원이고요. 여기에 작년에 홈쇼핑에서 산 온열 치료기 98만 원까지 더하면 정말 큰 돈이었어요. 강사는 이런 소비의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과학적 근거보다는 막연한 불안감에 의존한다는 것, 한번 시작하면 끊기 어렵다는 것,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힘들다는 것이라고 했어요. 정말 저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강사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줬어요. 한 어르신이 치매 예방에 좋다는 건강식품을 4년간 꾸준히 드셨다고 해요. 총 1,400만 원을 쓰셨는데 병원에서 인지검사를 받아보니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의사는 그 돈으로 차라리 꾸준히 운동하고 사회활동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었을 거라고 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 역시 건강을 지키려고 돈을 쓴 게 아니라 불안을 달래려고 돈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의 이야기만 해도 충격적이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휴식 시간이 주어졌을 때 저는 지금까지 적은 메모를 다시 봤어요. 자녀 지원 월 20만 원, 체면 소비 월 21만 원, 건강 불안 소비 월 23만 원.
이것만 해도 월 64만 원, 연간 768만 원이었어요. 거기에 일상적인 생활비까지 더하면 월 200만 원은 좋게 나가고 있었던 거죠. 연금이 118만 원인데 매달 82만 원씩 부족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강의 후반부에 강사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고정비 최적화였어요. 보험을 재점검해서 중복 가입된 것들을 정리하고 휴대폰을 알뜰폰으로 바꾸고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들을 해지하라고 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월 2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3일 원칙이었습니다. 무언가 사고 싶을 때 바로 사지 말고 3일을 기다려보라는 거였어요. 충동 구매의 72%는 3일 안에 그 욕구가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노머니데이 만들기였어요. 일주일에 하루는 돈을 전혀 쓰지 않는 날로 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가족과의 대화였어요. 자녀 지원에 대한 새로운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작정 주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언제까지, 얼마까지, 어떤 용도로만 도울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주는 것보다는 빌려주는 방식을 택하라고 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돈 관계가 흐지부지 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저는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먼저 보험부터 정리했어요. 비슷한 보장의 보험 2개를 해지해서 월 10만 원을 절약했고 휴대폰을 알뜰폰으로 바꿔서 월 3만 원을 절약했습니다. 사용하지 않던 케이블 채널도 해지해서 월 2만 원을 더 아꼈어요. 첫 달에만 월 15만 원을 절약한 거죠. 건강식품도 의사와 상담해서 정말 필요한 2가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끊었어요. 월 15만 원 정도 절약됐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건 아이들과의 대화였어요. 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상황이 이러이러하니까 앞으로는 도움을 주는 방식을 바꿔야겠다고요. 처음에는 서운해했지만 자세히 설명하니까 오히려 걱정해 주더라고요. 엄마, 그동안 우리 때문에 고생하셨구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도움을 요청하지 말고 만약 도움이 필요하면 빌리는 형태로 하자고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매달 부족하던 82만 원이 이제는 오히려 30만 원씩 남게 됐습니다. 월 112만 원의 변화가 생긴 거죠. 연간으로 계산하면 1,344만 원입니다. 3일 원칙도 정말 효과가 있었어요. 홈쇼핑에서 뭔가 사고 싶을 때 일단 메모해두고 3일 후에 다시 보면 대부분 별로 필요 없더라고요. 노머니데이도 생각보다 좋았어요. 일요일을 정해서 그날에는 돈을 쓰지 않고 집에서 책도 읽고 요리도 하고 산책도 하면서 오히려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제 통장에는 매달 30만 원씩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2년 전에는 매달 82만 원씩 빠져나갔는데 이제는 반대로 30만 원씩 늘어나고 있어요. 한 달에 112만 원의 차이, 1년이면 1,344만 원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10년이면 1억 3천만 원이 넘는 차이가 나는 거죠. 이제 진짜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요. 아이들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고 정말 필요할 때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력도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평범한 64세도 해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조용히 가난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 다음에는 어디서 돈이 새어나가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씩 차근차근 고쳐나가면 돼요. 완벽하게 할 필요 없어요. 70%만 실천해도 충분히 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지난 6개월 동안의 지출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어디서 돈이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지 파악하는 거예요.
둘째,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들을 점검해 보세요. 중복된 보장이 있는지, 정말 필요한 보험인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셋째, 이번 주부터 3일 원칙을 실천해 보세요. 뭔가 사고 싶을 때 바로 사지 마시고 3일만 기다려 보세요. 자녀 지원에 대해서는 가족 회의를 해보시는 걸 추천해요. 앞으로 어떤 원칙으로 서로 도움을 줄 것인지 함께 이야기해 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부모님도 경제적 불안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고 자녀들도 부모님 걱정 없이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되니까요. 건강 관리는 돈이 아니라 생활 습관으로 하세요. 정기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이 어떤 건강식품보다 효과적이에요. 정말 필요한 영양제가 있다면 병원에서 검사받고 의사와 상의해서 드시면 됩니다. TV 광고나 지인 추천에 현혹되지 마세요. 노후는 정말 깁니다. 65세부터 85세까지만 해도 20년이에요. 이 긴 시간을 경제적 불안 없이 존엄하게 보내려면 지금부터의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조용한 파산은 막을 수 있어요. 제가 그 증거입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저처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퇴직 후 3년이 지나고 나서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 노후는 계획이 아니라 착각이었다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퇴직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퇴직하신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적어주세요. 저희가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소통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퇴직 3년차 제 노후는 왜 착각이었는지 그 솔직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최영희입니다. 올해 66세이고요. 서울 강서구에 있는 교육지원청에서 32년을 근무하다 정년 퇴직했습니다. 퇴직할 때만 해도 저는 제 노후가 남들보다 훨씬 안정적일 거라고 믿었어요. 퇴직금 1억 1천만 원에 월 국민연금 127만 원, 그리고 20년 전 갭투자로 마련한 아파트까지 있으니까요. 제 주변에서는 이런 저를 부러워했고 저 역시 나름대로 준비된 인생이라 자부했죠. 그런데요, 그게 바로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준비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계산만 했지 실행 연습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허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퇴직 후 첫 1년은 천국 같았어요. 아침 7시에 눈을 떠도 굳이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여유, 미뤄왔던 여행도 다녀오고 친구들과 낮술도 한잔하며 웃을 수 있었던 시간. 특히 손주가 태어나면서는 육아에 도움을 주며 하루하루가 보람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해부터였습니다. 전기세, 관리비, 자동차 보험, 손주의 장난감, 딸의 갑작스런 병원비, 아들의 주택자금 보태기, 조카의 결혼 축의금, 어느 날부터는 카드값이 빠져나가는 날이 두려워졌어요. 왜냐면 연금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구조가 돼버렸거든요. 분명히 절약한다고 했는데도 이상하게 잔고는 매달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혼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퇴직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통장에 남은 돈이 4,700만 원밖에 안 남은 걸 발견했어요. 무려 6,300만 원을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게 날려버린 겁니다. 당황스러웠고 무서웠어요. 이대로라면 2년 안에 모든 돈이 사라지겠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 아니라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기억조차 안 난다는 거였어요.
아이한테 돈 준 것도, 지인 부탁 들어준 것도, 건강식품 산 것도 다 그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보니 안 써도 될 돈이었더라고요. 가장 후회되는 건 습관처럼 준 돈이었어요. 딸이 손주 옷 사달라고 하면 그래, 사줘야지 하고 아들이 결혼할 때 이 정도는 줘야지 체면이 서지 하며 2천만 원을 줬고 친구 모임에선 매번 계산을 도맡아 했어요. 어느 날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왜 나를 위한 소비는 이렇게 조심스럽고 남을 위한 소비는 이렇게 관대했을까? 그때 깨달았어요. 나의 착한 소비가 결국 내 노후를 망치고 있었다는 걸요. 정신 차리고 주변을 보니 비슷한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누구는 전 재산 9천만 원 중 6천만 원을 아들 집 사주며 날렸고, 누구는 다단계 건강식품에 빠져 매달 50만 원씩 쓰다가 통장이 텅 비었고요. 나는 아닐 거야 했던 사람들이 죄다 조용히 가난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바로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가난해진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만난 전환점은 구청 평생교육관에서 열린 노후 소비관리 강의였어요. 처음엔 또 뻔한 얘기 하겠지 했는데 강사가 던진 한마디가 제 심장을 때렸습니다. 지금 잔고가 아니라 5년 후의 잔고를 상상해 보세요. 그 말에 전 바로 가계부를 꺼내 썼어요. 월 고정지출 통신비 12만 원, 보험료 21만 원, 건강식품 18만 원, 자녀 지원 25만 원, 교통비와 생활비 35만 원. 이미 연금보다 지출이 30만 원이 많았고 이 구조는 제가 숨만 쉬어도 적자가 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꿨습니다. 첫 번째로 한 건 고정비를 줄이는 습관이었어요. 보험은 중복 보장 확인하고 2개 해지, 통신사는 알뜰폰으로 바꾸고 건강식품은 의사랑 상담해서 오메가3 하나만 남겼어요. 그리고 무조건 주던 돈을 조건부로 빌려주는 돈으로 바꿨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돈이 필요하면 메모해서 요청하고 필요성과 금액을 같이 설명해줘. 줄 수 있는 선에서만 도와줄게. 처음엔 서운해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건강한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소비 전 3일 멈춤이에요. 무언가 사고 싶을 때는 지금 당장 사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어요. 홈쇼핑에서 본 전기 안마기도 친구가 추천한 3개월치 비타민 세트도 3일을 기다리면서 결국 안 샀어요. 셋째는 소비 대신 활동을 넣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 돈 쓰던 자리에 시간을 쓰는 거예요. 예전에는 답답하면 쇼핑을 했는데 이제는 동네 도서관이나 무료 강좌를 찾아갑니다. 외롭다고 느끼는 날엔 탁구장 가서 땀 한 바가지 흘리고요. 해보신 분은 아마 그 행복감을 아실 거예요. 돈은 안 나가는데 오히려 마음은 더 채워지더라고요. 1년이 지난 지금 제 통장엔 매달 35만 원씩 남습니다. 이건 줄여서 남은 돈이 아니라 지켜낸 내 자존감이에요. 자식에게 당당할 수 있고 친구들에게 허세 없이 나를 보여줄 수 있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게 진짜 돈보다 귀한 자산이더라고요. 이제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노후는 계획인가요? 아니면 저처럼 착각에 머물러 있진 않나요? 퇴직 후의 삶은 돈보다 중요한 게 구조입니다. 지출 구조, 관계 구조, 감정 구조. 이 3가지를 정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돈도 금방 사라지고 관계도 소진되고 나라는 사람도 버거워집니다. 지금 당장 지난 6개월간의 소비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 달부터 무엇을 바꿀 수 있을지 종이에 적어 보세요. 완벽하게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단 30%만 바꿔도 1년 뒤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 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불안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다. 저처럼 후회하기 전에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혹시 주변에 지금 돈 걱정, 노후 불안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거든요. 우리 함께 노후를 지혜롭게 살아가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통장에 2억 5천만 원이 있는데도 매일 밤 3시에 깨서 돈 걱정에 잠 못 이루는 72세 박순희 할머니. 이분은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살고 계시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절대 가난하지 않습니다. 집도 있고 통장에도 목돈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매일 밤 불안에 떨고 계실까요? 바로 여기에 시니어 재정 관리의 진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노후의 진짜 적은 가난이 아니라 불안이거든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돈 모으는 방법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 돈을 지키면서 동시에 마음의 평안까지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해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 시청하시는지 댓글에 적어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20년간 시니어 재정 상담을 하면서 만난 수많은 사례들과 그 속에서 찾아낸 돈과 마음을 동시에 지키는 5가지 철칙을 공개할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먼저 왜 돈이 있는데도 불안한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부산에 사는 69세 김철호 어르신은 퇴직금과 부동산 매각으로 6억 5천만 원을 가지고 계셨어요. 주변에서는 부러워했죠. 그런데 이 어르신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 않아요. 돈이 있어도 불안해 죽겠습니다. 언제 돈이 줄어들지 모르겠고 병원비는 얼마나 들지 모르겠고 자식들한테 피해주지 않으려면 얼마나 아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매일 계산기 두드리면서 살고 있어요.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돈의 양이 아니라 돈에 대한 마음가짐이 불안의 원인이었던 거죠. 반대로 통장에 9천만 원밖에 없는데도 평온하게 사시는 74세 이영자 할머니도 계세요. 이분의 비밀은 뭘까요? 명확한 기준과 계획이 있었어요. 내가 언제까지 얼마를 써도 되는지,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할지 미리 정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철칙을 말씀드릴게요.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생존 자금을 따로 만들어 두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최소 1년 생활비는 아무리 급해도 손대지 않는 안전자금으로 정기예금에 묶어두는 거예요. 서울 마포구에 사는 71세 최영수 할아버지는 3천만 원을 생존자금으로 정해놓으시고 나머지 돈으로만 생활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1년은 버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최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밤에 깊이 잘 수 있어요. 마음의 보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생존 자금을 너무 많이 잡으면 안 돼요. 5년, 10년치까지 묶어두면 오히려 생활이 너무 빠듯해져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1년에서 2년 정도가 적당해요. 두 번째 철칙은 사기를 예방하는 3단계 체크법이에요.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게 각종 금융사기거든요. 급하다, 비밀이에요, 고수익이라는 3가지 키워드가 나오면 무조건 의심해 보세요. 인천에 사는 73세 박칠두 할아버지는 지인의 소개로 투자 제안을 받으셨어요. 월 6%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급하게 결정하라고 했대요. 비밀리에 해야 한다면서 가족들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했고요. 다행히 박 할아버지는 48시간 규칙을 적용하셨어요. 돈과 관련된 결정은 무조건 이틀 후에 하기로 정해놓으신 거죠. 이틀 후 다시 연락했더니 그 사람은 이미 연락이 안 되더래요. 전형적인 사기였던 거죠. 박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욕심을 냈다면 평생 모은 돈을 다 잃을 뻔했습니다. 48시간만 기다렸는데 5억 원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짜 좋은 투자는 급하지 않아요. 내일 해도 되고 다음 주에 해도 되는 게 진짜 투자예요.
급하다고 재촉하는 건 10중 8구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 철칙은 자녀 지원의 위험한 경계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자식 사랑은 당연하지만 내 노후 자금까지 털어주면 절대 안 됩니다. 광주에 사는 68세 김말순 어머니는 큰아들 사업 자금으로 1억 6천만 원을 지원해 주셨어요. 전 재산의 절반이었죠. 처음엔 1년만 빌려달라고 했는데 5년이 지나도 돌려받지 못하셨어요. 더 심각한 건 아들과의 관계마저 나빠졌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가족 모임에서도 어색해지고 아들은 미안해서 얼굴을 보기 어려워하고 어머니는 섭섭해서 마음이 상하고 김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돈도 잃고 아들도 잃은 기분이에요. 차라리 처음부터 도와주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래서 자녀 지원할 때는 명확한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내 노후 자금의 30% 이상은 절대 안 돼요. 둘째, 돈을 주는 거지 빌려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셋째, 가족 회의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세요. 이런 원칙을 지키면 가족 관계도 지키고 내 노후 자금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철칙은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거예요. 70세 이후에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금융 상품들이 있어요. 고위험 주식, 선물 거래, 가상화폐, 해외 부동산 투자 같은 것들이죠. 대전에 사는 75세 조남철 할아버지는 지인의 권유로 해외 부동산 투자에 1억 7천만 원을 넣으셨어요. 고수익을 기대했는데 2년 만에 원금의 70%를 잃으셨어요. 더 큰 문제는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까지 나빠지셨다는 거예요. 조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더 중요해요. 욕심 부리다가 돈도 잃고 건강도 잃었어요. 70세 이후의 투자 원칙은 단순합니다. 원금 보장, 안전성, 유동성 이 세 가지만 고려하세요. 정기예금, 국채, 안전한 펀드 정도가 적당해요. 수익률이 낮아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원금을 지키는 거거든요. 다섯 번째 철칙은 의료비 대비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큰 병원비는 노후 재정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울산에 사는 69세 이말자 할머니는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수술비와 재활치료비로 2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다행히 미리 준비해 놓으신 의료비, 적립금이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치료받으실 수 있었어요. 이 할머니는 매달 30만 원씩 의료비 전용 통장에 따로 모아두셨거든요. 5년 동안 모으니까 1,800만 원이 됐고 막상 큰 병이 생겼을 때 정말 도움이 됐다고 하세요. 의료비 대비는 꼭 이렇게 하세요. 매달 일정 금액을 의료비 전용 통장에 넣어두세요. 목표는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가 적당해요. 그리고 실손보험도 꼭 가입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는 비싸지만 그래도 큰 병원비에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이제 마음을 지키는 심리 전략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비교 금지입니다. 남의 집 재산과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창원에 사는 72세 김복동 할머니는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늘 위축되셨대요. 누구는 아들이 얼마를 드린다. 누구는 집값이 얼마나 올랐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싶어서 우울해지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으셨대요. 남들과 비교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걸. 김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과 비교하면 끝이 없어요. 내가 가진 걸로 만족하고 감사하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두 번째는 감사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매일 작은 것에라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세요. 건강하게 잠에서 깼다, 맛있는 밥을 먹었다, 따뜻한 집이 있다, 이런 소소한 것들 말이에요. 세 번째는 미래 불안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막연한 걱정 대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만약에 큰 병이 생기면 어떻게 할지,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대안을 미리 생각해 두면 불안이 줄어들어요.
실제로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해요. 제주도에 사는 74세 한칠복 할아버지는 보이스피싱에 당해서 2천만 원을 잃으셨어요. 처음엔 절망하셨는데 가족들과 상의해서 회복 계획을 세우셨어요. 용돈을 줄이고 부업을 시작하고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해서 3년 만에 어느 정도 회복하셨어요. 한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수는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족들이 도와줘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돈은 다시 모을 수 있지만 건강과 가족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가족이나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나 실수는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월별 재정 관리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매월 할 일은 가계부 점검, 통장 잔고 확인, 불필요한 지출 정리예요. 가계부는 복잡하게 적을 필요 없어요. 들어온 돈, 나간 돈, 남은 돈 이 세 가지만 확인하세요. 분기별로는 투자 상황을 점검하고 보험을 재검토하세요. 연간으로는 상속 계획을 점검하고 의료비 예산을 재조정하세요. 강릉에 사는 70세 박정자 할머니는 매월 말일에 꼭 가계부를 점검하세요. 이번 달에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다음 달에는 어떻게 계획할지 정리하시거든요. 처음에는 귀찮으셨는데 지금은 습관이 되셨다고 합니다. 박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계부를 쓰니까 돈의 흐름이 보이고 어디서 내 돈이 새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가족과의 소통입니다. 혼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하지만 돈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죠. 그럴 때는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나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까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지 미리 이야기해 보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꺼내면 가족들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진지하게 들어줄 거예요. 안산에 사는 68세 이정섭 할아버지는 자녀들과 가족 회의를 정기적으로 하세요. 3개월에 한 번씩 모여서 집안의 경제 상황, 건강 상태, 앞으로의 계획 등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지금은 서로 마음이 편하다고 해요.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숨기고 혼자 걱정하는 것보다 가족들과 함께 고민하는 게 훨씬 좋아요. 아이들도 미리 알고 있으니까 준비할 수 있고 저도 부담이 덜해요. 자존감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제적 여유와 인간의 가치는 전혀 별개예요. 돈이 적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평생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마산에 사는 75세 김복자 할머니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동네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보람을 찾고 계십니다. 경로당에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안부를 챙기고 복지관에서 아이들 책 읽어주는 일을 하시거든요. 김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돈은 많지 않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기뻐요. 그게 진짜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돈과 마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건강하면 의료비도 덜 들고 오래 일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이런 기본적인 건강 관리가 최고의 재정 관리예요. 부천에 사는 73세 김칠수 할아버지는 매일 1시간씩 산책을 하세요. 처음에는 건강 때문에 시작했는데 지금은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걸으면서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되고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세요. 김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건강하니까 마음도 건강해져요. 돈 걱정도 덜하게 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네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혼자 있으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경로당, 복지관, 종교시설 등에서 또래분들과 어울리세요. 돈 이야기만 하지 말고 취미, 건강, 가족 이야기도 나누세요.
사회적 관계가 풍부할수록 정신 건강이 좋아지고 정신 건강이 좋으면 돈에 대한 불안도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완벽한 재정 관리는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인생은 원래 예측 불가능한 거거든요. 중요한 건 실수에서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여수에 사는 76세 최말숙 할머니는 오랜 친구의 권유로 투자했다가 실패로 2천만 원을 잃으셨어요. 처음에는 자책하고 우울해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셨대요. 돈은 잃었지만 경험은 얻었네. 이제는 더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어. 최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도 인생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까지 돈과 마음을 동시에 지키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만의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 상황에 맞는 나만의 원칙을 세우고 지켜나가세요. 그러면 돈도 지키고 마음의 평안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도 안전하고 평온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돈의 주인이 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저는 황금 노후의 김수연이었습니다.